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영국에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요. 런던만 구경하지 마시고 렌트카를 하나 빌리셔서요. 꼭 교외로 좀 드라이브를 다녀오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만큼 시골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영국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9년 정도 영국에 거주할 때 유럽 쪽에 좀 많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다녀봐도 이렇게 영국의 시골 풍경처럼 예쁜 곳이 드물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드라이브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차도 별로 없어서 교통 체증도 없고 정말 천천히 드라이브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영국의 풍경이다. 시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씩 이제 교회로 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이제 수영 대회에 자주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도시에 수영 경기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경치가 너무나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와이프는 경치에 이제 감탄을 하면서 막 와 이러면서 좀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반면 제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는 언제 도착하냐고 계속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만을 체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좀 인생을 즐겨라. 거기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는 길이 너무 예쁘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보통 이제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의 특징이 가는 길을 즐기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너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는 주식 투자의 결과보다는 이렇게 저랑 매일매일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을 즐겨 나가는데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신다는 점이 굉장히 좀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요,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복리의 마법에 걸리기 위해서죠. 복리 마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2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국 시장을 놔두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이 1억이라는 돈이 20억으로 부르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년 정도가 지나면 1억이라는 돈이 자연적으로 21억 정도로 부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정한 부분은 뭐냐면요. 추가로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계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만약에 한 20대 정도의 투자자가 계시다면 빨리빨리 이제 1억을 만들어서요. 만약에 30살 정도가 될 때 1억을 만들어서 미국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32년 후에 그러니까 한 60대 초반에 다시 계좌를 열면 이게 1억이 21억이라는 숫자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매달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입니다. 자, 같은 1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무려 기간이 6년 정도, 8년 정도 지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24년 후면 이 1억이라는 돈이 20억으로 늘어나는 이런 마법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거든요. 단 이제 매달 1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뭐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어서 매달 200만 원씩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초기 잡은 1억에 그리고 이제 매달 200만 원을 쏟아붓는 것은 투자 자금이 1년에 2,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약 20년 정도가 흐르면 1억이 20억으로 변해 있는 마법을 우리가 직접 실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억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매년 1억씩 뽑았어도요. 사실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마법을 또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억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1억 가지고 모자란 분들도 계시고 1억 가지고는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적어도 연봉 1억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투자의 과정 또한 즐기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4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역시도 가장 먼저 화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존스가 무려 0.8% 하락, 그리고 S&P 500은 1.26%나 빠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2.26% 거의 이제 급락 수준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봐야겠죠. 퍼시픽 바이오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제 올랐던 것을 다 뱉어냈습니다. 9.3% 마이너스, 업스타트도 8.9% 빠졌고요. 버진 갤럭틱이 8.82% 하락, 인텔리아가 7.94%, 비욘드 미시 7.85% 하강했고요. 오픈도어가 7.84, IONQ가 7.73% 하락, 코인베이스 7.56%, 파이버가 7.4% 빠졌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7.05%, 소파이가 6.65,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가 6.53% 정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성장주 종목들이요, 5%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장주 위주로 많은 하락이 있었던 장이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치가 좀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추세는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가 넘게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4.73% 하락, 넷플릭스가 2.9% 하락했고요. 아마존이 2.55%, 애플이 1.89, 구글이 1.8%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1.30,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0.88%. 따라서 대부분의 지금 테크 주식 역시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중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갔던 주가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렸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채권 금리의 급상승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엔비디아, AMD 그리고 브로드컴이 이번에 테크의 셀오프, 추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AMD 그리고 브로드컴이요, 지금 가장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테크 주식 중에 하나다. 지금 화요일날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Rising Interest Rate라는 것은 금리가 인상되는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가중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드가 금리죠. 자, 5년 US 트레저리는 이제 국채를 얘기합니다. 5년짜리 국채의 금리가요, 무려 5%나 급등하면서 2.7%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10년짜리 국채 금리는요, 6%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율이 2.544%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각각 5%, 6%나 급등한 것도 대단히 큰 문제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자, 지금 보시면 10년 동안 돈을 빌리면 이자가 2.544%인데요. 반면 5년 동안 돈을 빌리면 이자가 2.7%입니다. 따라서 단기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보다 더 높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인버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장단기 국채 금리의 그 역전 현상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인버전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게 어제 하루 동안 채권의 금리가 너무나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미끄러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한 2, 3% 정도 떨어졌었는데요. 결국 마지막 성적표를 보니까 브로드컴은 3.16%, AMD가 3.28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5%가 넘게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다. 1.95 빌리언이라는 부채를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리파이낸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2025년, 2026년에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갚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융자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좀 빚이 많은 기업, 브로드컴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어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준 이유는 경기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인버전까지 나타난다는 것은 리세션이 찾아온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를 하락시켰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도이치뱅크입니다. 도이치뱅크는 독일의 넘버원 뱅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는 은행 기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도이치뱅크에서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뱅크 중에서는 첫 번째로 미국의 리세션을 예상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스프레딩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 금리의 상승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시켜야겠죠. 자, 이렇게 금리가 상승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이 가속화되면 결국 미국의 경제는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시기는 2023년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후에 리세션이 시작할 거라고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이저 뱅크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다란 은행에서 미국의 리세션을 예상한 그런 은행은 없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성장의 둔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가오는 2023년에는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도이치뱅크가 얘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이 한 8% 정도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타이트닝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타이트닝이라는 것은 이제 긴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경제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긴축이라는 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경기 둔화를 일부러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면 경기에 커다란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엑스트라 패드 타이트닝,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타이트닝이 아니고요. 엑스트라니까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강도가 있는 그런 긴축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2023년 그리고 2024년 초기까지 리세션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two negative quarters,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지는 분기가 한 두 분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더욱이 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미국의 실업률도 1.5% 정도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기 성장이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실업률 쪽이 1.5%나 급등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바로 리세션이라고 정의를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이번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과연 도이치뱅크가 예상한 것처럼 미국 쪽에 리세션이 정말 2023년 내년까지 오게 될런지 아니면 슬기롭게 이 위기를 연준이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전이 이미 나타났잖아요.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보통 한 10중 8구는 리세션이 따라온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인터벌이 좀 있는데 보통 평균으로 한 2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고요. 뭐 역사적으로 가장 빠를 때는 6개월 만에 온 적도 있고 심하게는 3년 정도 좀 간격이 있은 후에 리세션이 도착한 적이 있다. 따라서 언제 리세션이 시작될지는 잘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 도이치뱅크의 예상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에 바로 리세션이 찾아온다. 이러한 예측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도이치뱅크라는 영향력 있는 은행에서 미국의 리세션,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소파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좀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겠죠. 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이번에 연기를 해준다. 한 번 더 연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뭐를 연기를 하냐면 포즈, 멈춘 거를 연기를 하잖아요. 뭐를 멈췄냐면 스튜던트 론,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페이먼트,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 유예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이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해준다라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다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부죠.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익스텐드, 연장을 한다.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지불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지불을 유예하냐면 스튜던트 론, 즉 학자금에 대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 갚는 것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연장을 해주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5월 1일 날 이제 끝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이후에는
학생들이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 많이 생겼을 텐데 이번 그 연장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유예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미디어는 블룸버그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 익스텐드 새로운 연기되는 날짜는 한 8월 달까지 연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수요일 날 이러한 자세한 소식이 발표가 될 거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론 페이먼트 학자금 대출을 해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어디에 대한 거냐면 페더럴 스튜던트 론입니다. 국가 연방 정부에서 빌려주는 그런 대출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원래는 2020년 3월에 이제 처음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그 조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 악화되면서 뭐 실업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 체계 하나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불 유예를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요. 데모크래시는 이제 그 민주당원들이죠.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몇 달 더 연기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타격을 받는 기업 하나가 보이죠. 바로 소파이인데요. 소파이의 주가가 오늘 6.6% 떨어졌다. 6.65% 하강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소파이의 가장 커다란 이 사업 분야가 대출 사업이거든요. 자, 지난달에 모간 스탠리 역시 소파이 주식을 다운그레이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스튜던트 론의 모라토리엄이 굉장히 좀 많은 악영향을 지금 소파이에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이제 연방 정부의 모라토리엄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갚을 돈이 있는데 갚아야 되는 돈이 있어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다 갚겠죠. 근데 만약에 여유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소파이를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불 유예가 계속해서 연장되면 이 소파이의 잠재 고객들이 소파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소파이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 우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하나의 그 독자적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주 환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주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스타벅스가 지금 다운그레이드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어 리퍼처스 서스펜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중지하다는 그런 발표가 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이야기로는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 스타벅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웨드부시가 화요일 날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따라서 평가를 한 단계 절하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평가를 낮췄는데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새로운 그 디벨롭먼트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호재가 없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호재가 발생을 해야 주가가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러한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이 스타벅스의 레이팅을 원래는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더욱이 이제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원래 105달러인데 91달러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에 비해서도 3%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평가가 많이 하향 조정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콜이라는 것은 이제 평가가 절하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스타벅스의 평가가 하향 조정된 이유는 뭐냐면 스타벅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서스펜딩이라는 것은 이제 유보를 한다, 하지 않는다, 중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스톡 바이백을 하지 않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가면서 자사주 매입을 했던 기업이 스타벅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잠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뭐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언제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발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웨드부시가 얘기하기를 이 자사주 매입을 중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올해 한 해만 24.7%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S&P 500보다 훨씬 더 못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죠. 왜냐하면 S&P 500은 3.9% 떨어지는데 그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중지하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러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TSMC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 시킹알파에서 미중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를 체크하다가 이 워닝 사인을 몇 개 발견을 했는데요. 워닝 사인은 보통 이제 퀀트 레이팅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되면 여기에 이제 워닝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업스타트가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뭐 투자를 고려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뜨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 TSM이 이제 TSMC의 티커 네임이거든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하이 리스크가 있냐면요, 디비던드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한 워닝이 떴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타이완 그 세미컨덕터 TSMC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퀀트 레이팅은 괜찮습니다. 3.42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퀀트 레이팅으로 봐서는 위험 신호, 그 리스크의 워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워닝 사인을 받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이제 클릭을 해봤겠죠. 자, 클릭을 하니까요, 이러한 워닝이 뜹니다. 자, 지금 TSMC는 하이 리스크다,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다란 상태인데 디비던드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TSMC 줄여서 이제 우리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약자가 TSMC잖아요. 자,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다, 워닝 사인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디비던드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F를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시킹알파가 지난 11년 동안 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64.4%의 주식들이, 그러니까 이 F학점을 받은 디비던드 세이프티 그레이드가 F학점까지 떨어진 경우에는요, 50% 넘는 경우에, 64%가 넘는 경우에 이 배당이 줄어들고 말았다라고 역사적인 통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TSMC 역시도 앞으로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SMC 디비던드 세이프티 그레이드가 F로 떨어졌잖아요. 자, 여기 굉장히 좀 안 좋은 빨간색이 쭉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프리 캐시 플로우 일드가 있고 그리고 디비던드 일드가 있습니다. 디비던드 일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체 주가에서 이 배당금이 몇 달러인지를 계산을 해서 주가에 비해서 배당률이 얼마다, 배당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프리 캐시 플로우 일드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얼마 정도가 현금으로 남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현금의 프리 캐시 플로우의 일드 그리고 이제 배당률을 비교했을 때 배당률보다 프리 캐시 플로우의 이율이, 일드가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나눠보니까 0.95%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현금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배당은 많이 주고 있는 기업이 TSMC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비던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전체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퍼센티지로 표시를 하는 건데요. 46.8%가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의 중간치는 28.96%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 그 중간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전체 순이익에서 46%를 넘게 사용하면서 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이익이 여기에서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배당금을 올려두지 못하고, 그리고 혹시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겠죠. 따라서 지금 F학점을 받은 이유가 이러한 수치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좀 워닝 사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워닝 사인을 보고요, 우리가 TSMC를 정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러한 워닝이 떴으니까 우리가 좀 배당 투자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SMC에 있는 자금을 뭐 비슷한 반도체 주식으로 잠깐 옮긴다든지 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가격 결정권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뭐 미준을 통해서도 가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UBS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좀 리스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로어즈하고 있다, 막 표효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한 그런 페이스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UBS가 이번에 하이라이트를 해주는데 어떠한 기업들을 강조를 해주고 있냐면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핏,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기업들이 좋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프라이싱 파워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프라이싱 파워는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가격 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퍼니의 능력이다. 기업의 능력이죠. raise prices,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냥 가격은 누구나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키가 되는 말이 나오죠. 비즈니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서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고객의 외면을 받지 않을 수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 기업에 비해서 가격 결정권이 있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을 이 고객들한테 전가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올림으로써.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매출을 향상시켜서 결국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BS가요, 이번에 몇몇 그 베어리어블을 본다, 변수를 살펴봤는데요. 이 프라이싱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격 결정권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마크업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크업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코스트가 있고 비용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지 이거를 이제 더해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요 내가 먹는 이윤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부르는데 마크업을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변수로 우리가 활용을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기업들은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 가격을 올리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롱 프라이싱 파워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가격 결정권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적당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과연 UBS가 선정한 가격 결정권은 있고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 5개의 기업에는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과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책정됐는지는 좀 의문 부호가 붙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NU입니다. 누콜 코퍼레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나이키, 네 번째는 애플, 다섯 번째가 디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5종목이요, 가격 결정권이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주가 오미주가 힘을 합쳐서 만든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루프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진 먼스터입니다. 진 먼스터는 루프의 창립자자 매니징 파트너인데요. 자,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요, 지금 현재 팽 네임을 다 사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빵 그러면 보통 5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5종목에 모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종목 정도를 강추하고 있고 한 종목은 지금 시기상으로는 투자를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망한 빵 종목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4시에는 방송이었고요, 저녁 8시에 또 한편의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방송 역시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ech stocks have been surging lately, recouping their losses from earlier last month. Join us now to discuss what's working, what might still work in tech is Gene Munster, Loop founder and managing partner. Big gains. What's left? Two FANG stocks, you point out, Meta and Amazon, both up 25%, but most of them are up 15 or so. Have all rebounded. Too late? I think in the case, the simple answer is no. If you look at the rebound in Meta, for example, up 25%, as you said, it still trades at 19 times 2022 earnings, expected to grow 13%. That kind of is consistent with 15% growth for Amazon and 18% for Google. And so I think when you put this together, Joe, there still is room for upside. You need to be judicious in terms of how you pick FANG. You can't just own FANG more broadly. I would draw the line, too. We mentioned Amazon up 25%. This is a company in a great position long term.
But near term, I would be more cautious. This trades at 70 times this year's earnings and has a weight around it in terms of the cost and logistics side that I don't think is going to ease anytime soon. And just to put some quick perspective on this, if you look at their logistics employees globally, it's over 1 million. These are most susceptible to changes with inflation. Of course, we've had some of the vectors related to the union that really doesn't add much to the overall expense structure. But I think when you put these two together, if you look at Amazon, for example, versus Meta Facebook, I would much favor Meta Facebook. We are owners of it. Loop is owners of Facebook, in particular because a belief in the metaverse. Despite all of its hype, I think that the company will be successful at building a sustainable business. And again, when you put it in context of earnings, it just looks attractive. So the simple answer to your question, Joe, is that you shouldn't own these blindly. I think you should be judicious. I think Facebook is a company to own along with Apple. What took the whole sector down? It was ahead of itself, obviously. And then that begs a question, what changed to bring it back so much? What took it down was the concern about interest rates. Of course, tech companies are more susceptible. These companies that we're talking about haven't been hit nearly as hard as broader tech. And just to give you some quick context on that, if you look at the pullback in FANG, what took them down, to your question, those stocks were down on average about 15% towards the beginning of the yea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f you look at the second tier, we'll call that emerging tech. These are companies that went public in 2021. Those stocks were down 30% from their issuing price, down almost 60% from their peaks. And so I want to put the conversation about what took these down and to have some perspective around that, is that FANG has done better. The reason, of course, it's done better is because this flight to quality. And I think that investors should generally have exposure to both. I think having quality, a couple quality names within FANG, and separately kind of this emerging class of tech, I think that there is some outsized returns in that segment as well.